네, 여러분 뒤에 문 좀 닫아줄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신분제와 본관제, 가족제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고려시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오랜만에 종교와 사상을 다루기 때문에 지난번에 삼국시대 때까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 있었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였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뭘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지? 원래는 부족 연합 국가인 연맹왕국이었고 각각의 부족들이 저마다 믿고 있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종교가 필요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서 지배층을 중심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불교는 귀족적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고요. 또한 중국에 들어왔던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불교 경전의 형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종파가 발전하였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교종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 종파 역시도 교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또한 이 교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경전 연구를 중시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배층, 귀족들을 중심으로 믿었다. 그래서 귀족적인 성향을 갖는 종파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좀 나나요? 네. 네. 자, 한편 중앙 집권적인 법과 제도인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치의 사상으로서 유교가 들어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가게 되면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불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할 줄 알면은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어요. 쉽게 불교를 가르치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불교의 대중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의상대사 같은 사람들의 활약에 의해서 교종이 더욱더 발전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편 신라 말로 가게 되면서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끼리의 왕위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에서 새롭게 들어왔던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을 중시하는 선종이라는 종파가 그들의 성향에 맞아서 신라 말에 널리 유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였고요. 풍수지리설, 도교 이런 것들도 유행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역시 완전히 분절된 따로 떨어진 시대가 아니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장선에서 나타난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시대에서도 불교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유교가 중시되었고 풍수지리설이나 도교도 유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불교와 유교, 풍수지리설과 도교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라 때부터 이 종교 중에서도 불교는 특히나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종교로 매우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 죽으면서 남겼던 후대 왕들에게 했던 유훈 뭐였냐면은 훈요십조 같은 데에서도 불교를 중시하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고려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불교를 대단히 숭상하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숭불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숭상하는, 높이 소중히 여기는 정책이 추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대한 불교 행사들이 열리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연등회라든지 팔관회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연등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석가탄신일 즈음에서 봄에 밤에 이 불교 신자들이 연꽃 모양의 등불을 들고 행진을 하다가 행진이 끝나면은 그 연꽃 모양의 등불을 강물에 띄어서 흘러보내는 행사를 해요. 그게 연등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냐면은요, 석가탄신일 즈음한다 그랬잖아, 그지? 어두컴컴한 나의 마음에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요.
자,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을에 하는 거고요. 8가지 불교적 규칙을 하루 종일 지키는 행사인데, 이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악과 무역, 놀이도 함께 즐겼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등회, 팔관회 같은 것들을 오늘날로 치자면 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 뭐랑 비슷해 보여? 크리스마스랑 비슷해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요?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왜 줘?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반응을 보면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선물을 주고받고 노는 데 관심이 많죠. 그죠? 네.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당시 이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이벤트들이 국민들이 즐기는 축제와 같은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국가인 고려에서는 이러한 이제 종교적인 이벤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개최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랬기 때문에 불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불교 이벤트를 열고 국가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승려들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의 경우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승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승려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인 승과가 실시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덕망 높은 승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님의 경우에는 왕실의 종교 지도자인 왕사, 국가의 종교 지도자인 국사로 뽑히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고려라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의 사회적 지위, 승려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어떤 편이었을까? 고려시대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왕실이나 문벌 가문같이 고려 최고의 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승려가 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다라는 거죠. 꽤 많은 승려들이 이 중에서도 나오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국시대 때 교종이 들어왔고 통일신라 시대 때 선종이 들어왔어요. 이 두 개의 불교 종파의 경우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의견이 조금 달랐어요. 그죠? 교종의 경우에는 경전 연구를 중시했고 선종의 경우는 명상 참선을 중시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고려 초기에는 이 둘의 대립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고려 중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는요, 어떤 사람들이 고려 사회의 지배층이었느냐에 따라서 대략 한 4개 정도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호족들이 전성기였던 때를 고려 초기라고 본다면은요, 이후에 음서와 같은 습관을 바탕으로 이 권력을 장악했던 문벌들이 지배하던 시기를 고려 중기로 구분해서 부르고요. 이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를 고려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원간섭기에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잡았던 때를 고려 말기로 구분해서 불러요. 이해되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시기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교 종파가 고려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문벌들의 경우에는 음서와 같은 세습적인 특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귀족이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귀족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종과 선종 가운데 어느 쪽이 귀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교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문벌들의 입맛에는 교종이 좀 더 잘 맞았다. 그래서 이 교종 쪽이 고려 중기에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교종 쪽에서 의천이라고 하는 승려가 나와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의천이라고 하는 승려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종파를 창시하였고요. 교관 겸수를 주장을 하였어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이런 겁니다. 일단 해동 천태종이란 무엇이냐? 옛날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을 어디라고 생각했나요?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중국의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나라. 뭐라고? 바다, 해 건너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불렀어요. 발해가 잘 날아갈 때 뭐라고 불렀어?
해동성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해동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에도 있는 불교 종파였는데 의천이라는 사람이 고려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태종이라는 의미에서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종파를 만들고 고려의 교종쪽 종파와 선족종 종파들을 전부 다 이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불교 종파를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의천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의천은 왜 굳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을까? 이 사람은 왕자입니다. 고려의 11대 왕이었던 문종의 왕자였어요. 자, 불교는 어디에 이용이 되었다라고 했죠? 어떤 목적에서 수용되었다라고 했나요? 왕권 강화와 국가 통합의 목적에서 불교를 이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국가를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불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 나눠져 있어. 그지?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국가를 통합하려면 일단은 불교를 먼저 통합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의천의 경우에는 왕자로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불교의 두 개의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교종과 선종은 왜 대립하고 있었지? 그렇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전연구 참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의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관겸수라고 했어요. 교, 가르칠 교자입니다. 경전연구를 뜻하고요. 관, 꿰뚫어볼 관자예요.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겸수, 그거 두 개 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싸워? 둘 다 같이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하나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의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왕자였어요. 정치적인 파워가 막강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내 밑으로 다 모여 라고 하면은 교종적 승려나 선종적 승려나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천의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 밑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의천이 죽으면서 이들을 묶어놓고 있었던 줄이 풀리면서 다시 교종과 선종은 분열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말해서 의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물리적인, 인적인 통합을 시도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점점 더 1학년 7반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랑 좀 약간 의사소통이 된다는 느낌을 받네요. 지난 시간에는 5교시라서 그랬던가? 네, 오늘은 조금 낫네요. 자, 고려 후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무신정변 이후에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때입니다. 무신들 경전 연구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선종 쪽을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고려 후기 무신 집권기에는 선종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선종 종파 가운데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지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불교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지눌이 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조국사 지눌이라고 하는 승려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교의 세속화에 맞서서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신앙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불교는 어디에 이용이 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불교계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고 돈을 주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정치 세력들에 의한 불교의 후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불교는 뭐 하는 종교예요? 내 고통의 원인이 나의 욕심에 있음을 깨닫고 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종교가 불교인데 이 정치 세력들이 후원을 받게 되면서 스님들이 맛을 본 겁니다. 뭐의 맛을? 권력의 맛을, 돈의 맛을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기는커녕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장사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들한테 돈 빌려주고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는 고리대금업 같은 것들을 하고 심지어 스님들은 군대 안 가니까 돈 받고 스님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불교의 세속화라고 하는 현상이었던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다 보니 진울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현재 고려의 불교는 개판인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돈과 권력을 끊고 불교 본질의 목적에 충실한 수행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라고 해서 수선사라고 하는 절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수선사라는 절은 나중에 이름이 송광사로 바뀌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은 송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네. 자, 처음에 진울이 이 수선사 결사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교가 세속화되어 있는데 우리끼리 몇 명 모여서 이런 거 한다고 잘 될까?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외로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와요. 맞아. 나도 사실은 이런 불교계의 세속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용기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울이 먼저 이런 거 해줬네. 나도 저기 가서 함께 수행할래 라고 하는 승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선사 결사는 이 고려시대 때 불교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되기도 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나아가서 진울의 경우에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의천은 뭐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어, 그지? 정치적인 목적에서 두 개의 불교 종파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의천이었다라고 본다면 이 진울의 경우에는 뭘 하려고 한 것이냐?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선교의 대립을 극복을 하고 불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진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애당초 교종과 선종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왜 그런 거였어요? 왜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고 있었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울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였느냐? 정해쌍수와 돈오점수라고 하는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이 둘의 대립을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정해쌍수란 무엇이냐? 정, 선정인데요. 참선을 뜻하는 것이고요. 해는 지혜입니다. 불교 경제는 담겨있는 지혜를 뜻해요. 쌍수, 함께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교광, 견수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자, 하지만 왜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돈, 오, 점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돈, 오, 점수란 무엇이냐? 한 번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점수,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친절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책 펴고 책상에 앉으면 자동으로 공부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죠? 자꾸 친구들이 야 빨리 들어와 라고 하면서 게임 하자고 자꾸 자기를 꼬시고 있죠. 그죠? 유튜브 하고 싶고요. 그죠? 또 친구들하고 자꾸 놀러 가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 그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니? 폰을 빼서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마음을 비우고 또 손과 손절하고. 그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의 방법은 물어보면 돼. 그지?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방해가 돼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 라고 가르쳐 주겠죠. 아니면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좋죠. 그죠? 그 사람들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때 핸드폰을 부셨어, 게임 아이디를 지웠어, 친구들과 손절했어 등등등의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보면서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면은 성적이 점점점 오르겠지. 그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나의 고통의 원인은 욕심에 있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하루아침에 욕심이 버려지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욕심이 버려지지를 않아. 그럴 때 석가모니 부처는 어떻게 했는가? 나의 스승들, 선배들, 나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욕심을 버렸는지를
그들이 경험이 적혀있는 경전 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쌍수 돈오 점수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왜 교종과 선종이 대립할 필요가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완성한 사상, 선교 일치 사상의 완성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 진울의 이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진울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울이 소속되어 있었던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여전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큰 단체이기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죠? 네. 선생님은 이 부분 수업할 때마다 내가 처음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생각이 나요. 선생님 2009년에 처음 교직생활 시작했었고 그때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라는 데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시작을 했거든요. 여고에서 총각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바나나 우유라든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 갖다 준다든지 하는 그런 때가 있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네 말 아낄게요. 네. 자, 아무튼 그때 교과서에도 요 내용이 들어있었고 2학기에 진도 나가는 부분이었거든. 근데 한참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빵 터지는 거야. 왜 웃었지? 하고서 알아보니까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오정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름방학 때 쌍꺼풀 수술을 하고 2학기 학교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정혜 쌍수하는 순간 애들이 갑자기 다들 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네, 넘어갑시다. 자, 진울의 제자로 수선사 결사를 이어받은 사람 해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스승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였어요. 유교와 불교의 진리, 본질은 따지고 보면 같다라는 주장이었고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사람, 그가 바로 해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게 뭔 소리냐?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고 난 이후에도 유교, 유학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불교보다 뒤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송나라 때의 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유학을, 유교를 불교만큼 수준 높은 사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논리체계와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성리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리학 안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고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해심이 주장했던 유불일치설을 바탕으로 성리학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네. 자, 한편 불교의 세속화 현상은요, 교종적 승려들이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종에 속해 있는 요세라고 하는 승려가 백년사 결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서 참회의 실천, 잘못을 반성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불교 개혁 운동을 고려 후기에 주도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진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진울과 관련된 내용들은 매년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되겠어요. 진울씨. 괜히 깨웠나? 자, 고려 말로 가게 되면서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의 경우에는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한 친원파였고 일제강점기의 친일파가 그러하였듯이 이 자신이 장악한 권력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나쁜 놈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 권문세족들 역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불교계를 후원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권문세족들도 불교계에게 돈 주고 권력 주고 하면서 계속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교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기로 가게 되면은 또다시 불교계의 타락, 부패, 세속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공민왕의 반역 개혁 정책 과정에서 고려 말의 개혁 세력으로 떠올랐던 신진 사대부들에게는 권문세족도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함께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불교계 역시도 비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숭유억불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오늘날 절 어디 가면 볼 수 있지? 산에 가면 볼 수 있죠. 그죠? 왜 그런가요? 네, 원래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내에서 주택가에서 교회나 성당을 보듯이 절도 다 시내와 주택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가게 되면서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부 다 산속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오래된 절들은 다 산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의 유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유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무척이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서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별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고 공부한 거였지, 그지? 3월 모의고사 풀파워로 푼 게 아니지, 그지? 좀 풀파워는. 그랬어요? 정말 다시 한번 봐야겠네. 네,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다리야. 자, 고려의 유교 보도록 합시다. 유교, 유학의 경우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통치의 사상으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고려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부터가 벌써 유교 공부, 유학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장려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고려 광종 때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과거제라고 하는 관료 선발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도입을 했어요. 그죠? 자, 과거제는 사람을 어떻게 뽑는 건가요? 시험 보고 뽑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 보나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지식과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이 과거제이죠. 그죠? 따라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 관직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은 유교 공부, 유학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했겠죠. 그러면서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고려 성종 때에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적인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은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자감과 같은 교육기관을 정비한다든지 12목과 같은 지방의 주요 곳곳에 경학박사, 유교 경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파견하는 이런 어떤 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려 중기쯤 가게 되면은 최충과도 같은 유학에서 나름 훌륭한 성과를 내는 엄청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룬 유명한 유학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아까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다 그랬죠? 해동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죠? 최충의 경우에는 그의 학문적 성취가 무척이나 높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 우리나라의 공자야 라는 의미에서 해동공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웠으니 그 학교를 문헌공도 또는 구제학당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학교뿐만 아니라 고려의 유명한 유학자들이 저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몇 개 정도 있었다? 한 12개 정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사학 12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최충과도 같은 이 고려 최고의 유학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과거 합격률이 어땠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유교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게 고려 중기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무신 집권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신들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신들을 학살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유학의 발전이 침체되다가 고려 말 공민왕의 단원 개혁 정책 과정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가르치면서 이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이 고려의 개혁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후에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때 도교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도교 사원 만들기도 하고요. 도교 의례, 도교적인 의식과 예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도교 행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평화롭고 발전하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여기로 페이지 하나 넘어갔어야 했군요. 고려시대 때에도 풍수지리설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려의 삼경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보면은 고려시대 때 여전히 풍수지리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경천도 운동에서 묘청이 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그랬니? 서경이 뭐기 때문에?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풍수지리설이 고려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고려시대 때에는 수도인 개경과 더불어서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과 옛 신라의 수도였던 동경이 모두 중시되었어요. 이 세 개를 합쳐서 고려 삼경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 신라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서 고려 삼경이 개경, 서경, 동경에서 개경, 서경, 남경, 오늘날 서울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서울이 남경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거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남경이 서울이 이 고려 삼경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만 보아도 고려시대 때 풍수지리설이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역사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서 보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고려왕조실록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그지? 네, 역사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기록을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에도 왕조실록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거란의 침략을 받으면서 불타 사라졌다라고 하고요. 이후에 다시 복원한 것도 전쟁통에 사라졌는지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왕조실록을 썼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오늘날은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책들 가운데 제일 오래전에 쓰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장이 되어서 여러 사학자들, 역사학자들과 함께 쓴 책이 바로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고려 인종은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경험한 사람이었어. 왕권이 완전히 실추됐어요. 바닥에 떨어졌던 때였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왕권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역사책을 만들어라라고 김부식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가 주도해서 만든 책이 바로 삼국사기라고 하는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해되죠? 네, 교과서에 보면은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만들어졌고 기전체의 방식으로 서술되었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올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런 겁니다. 역사책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 전부 다 기록되나요? 아니죠.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지? 중요한 거.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가려내? 사건? 어찌되었던 역사책을 쓰는 사람이 이거는 중요해 라고 판단한 것들이 적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거는 중요해 라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역사가의 관점, 줄여서 사관이라고 해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걸 가지고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였다라는 겁니다. 유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효와 충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과거 사실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사람이 고민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아래서 사람이 태어났어. 하늘에서 황금색 마차를 탄 사람이 내려왔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다 안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기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한나라 시절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쓴 역사책으로 사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역사책을 쓸 때 본기, 세가, 지, 열전, 연표라고 하는 5가지 카테고리별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서 역사책을 썼어요. 그런 편집 방식을 활용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책 바로 삼국사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고려 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침입과 간섭을 받게 되면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책이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요. 언제 우리나라 애국심이 가장 우리 여러분들 애국심이 언제 가장 강해지나요? 위험할 때? 또 욕먹을 때? 그렇기도 하죠. 또 월드컵 때 그죠? 평소에 우리나라 욕하다가도 축구 경기만 하면 한일전만 하면은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 외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원래 다른 나라랑 싸울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지배를 받을 때 민족의식, 애국심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뭐 민족시인, 민족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몽골족의 침입과 간섭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돼. 우리는 몽골족과 다른 민족이야. 독립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예를 들자면 이 규보의 동명왕편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동명왕편의 경우에는요, 고구려의 건국 영웅인 주몽에 대한 서사시예요.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시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걸 가지고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규보의 동명왕편은 이런 겁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위대한 나라야.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주몽이라고 하는 영웅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알고 자부심을 갖자 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역사책이 바로 동명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한편 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삼국사기랑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역사가 기록된 역사책이고요. 이름도 비슷합니다만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 이 일연의 경우에는 승려예요. 김부식은 유학자였던 반면에 이년은 승려입니다. 뭐가 달라요? 사관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년에게 있어서는 불교사가 중요했던 것이죠. 나아가서 비록 말이 안 되는 거, 인간의 공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막 이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불교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면 기록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설이나 서다, 시다 같은 것들도 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아가서 이련의 경우에는 대몽항쟁 기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몽골족이랑 달라. 그 시작부터가 달랐어. 라는 의미에서 단군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시조를 기록을 하는 이런 역사책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군 신화 같은 것들은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시험에 잘 나와요. 눈여겨봐두도록 합시다. 자, 이승휴라고 하는 사람이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제왕운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단군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냐? 중국에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 동안 우리나라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라고 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우리가 그들 못지않은 이런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싶었던 책이 바로 제왕운기였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이 이승효의 제왕운기의 경우에도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에 적혀있는 단군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단군이 나라 세운 이야기도요 무수하게 많은 버전들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져 내려오면서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련의 귀에 들어가서 삼국유사에 적힌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제왕문규에 적힌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정대의 명분과 정통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사략이라는 역사책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성리학은 송나라 때 성립된 학문이고요. 송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까 어떨 때 민족의식이 강화된다 그랬나요? 다른 민족이랑 싸울 때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송나라에 살고 있었던 중국 한족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무척이나 민족의식이 강했어. 그래서 우리 한족들은 오랑캐들보다 우월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와 명분을 잘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게 대의 명분이에요. 우리 송나라는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이 세운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송나라가 진짜 나라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를 정통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성립된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 역사책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아, 그랬구나 하는 것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고려시대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역사서까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